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6월에 완독한 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랑 그리고 투키티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7월이 다 끝나가는데 6월 완독책을 왜 이제야 소개하냐면 제가 K-POP 데몬헌터스 그 영화 리뷰를 급하게 만들고 올리느라 이제야 미뤄져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2권밖에 완독을 못했는데 왜 2권밖에 못했냐면 제가 6월 중반부터 이렇게 2권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1297페이지 중 1277페이지가 글이었습니다. 참고 문헌이 한 100페이지 넘긴 하는데 그것도 다 글이더라고요, 정보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읽느라 오래 걸렸고 오만과 편견 얘도 672페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꽤 길어서 6월 달에는 2권밖에 완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60페이지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6월 마지막 날에 제가 몇 페이지까지 읽었나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2권밖에 완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 난이도인데요. 예술 도시를 만나다는 난이도가 하에서 중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왜 하냐면은 일단 책 자체는 쉽게 읽혀요. 어려운 내용이나 막히는 게 없습니다, 크게. 하지만 책 내용과 지식을 설명한다 가정하면 중은 최소 되는 난이도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게 잘 읽혔냐랑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내 것이 되었냐는 전 다르다고 봐서 개념이. 그렇게 보면은 쉽게 읽히지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느냐, 내 것이 됐느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어느 정도 방대해서 중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중에서 상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 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하나의 전쟁을 깊게 탐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애초에 유명한 전쟁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옛 그리스 용어와 문화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인물과 지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 힘든 게 있습니다. 예시로 아테네를 아테나이라고 하고 스파르타를 라케다이몬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테베를 테바이라고 하고 시칠리아를 시켈리아라고 하는 등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예술 도시를 만나다를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랜드 투어 귀족들의 수학여행으로 해서 이제 런던을 포함해 한 26, 25곳의 도시를 소개하는데요. 이 그랜드 투어가 뭐냐면 1600년 중반 그랜드 투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영국 귀족 자제분들의 여행이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귀족 자제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의뢰이면서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약간 유학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원래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럽 내륙을 향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유럽 예술을 보고 싶어하는 게 강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탄생한 게 이제 그랜드 투어인데 그래서 유럽 내륙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에티켓과 문화 작품들을 보고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그리고 실용적인 걸 배워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랜드 투어에. 사실 당시 영국은 대학교가 2개밖에 없었고 가르치는 과목도 뭐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고대 언어였다 보니까 실용적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배워오라는 게 그랜드 투어의 목적이었고 당시 성행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인데요. 이분도 그랜드 투어를 떠난 분이에요. 특히 그랜드 투어는 보통 2년 동안 했거든요. 이제 암스테르담도 시작해서 로마에서 보통 최종 도착지로 했는데 이분은 이탈리아에만 2년을 보냈습니다.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유적들도 이탈리아 유적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필하신 게 이탈리아 갱인데 이것도 재밌다고 합니다. 전 아직 안 읽어보긴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랜드 투어는 이런 개념이었다 보면 돼요. 그랜드 투어는 영국 귀족 자제분들의 유학이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문화를 구경하고 놀 수도 있고 실용적인 걸 배우고 특히 예술을 아는 게 목적이었던 것도 있으니까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그걸 보는 식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차를 보면서 그랜드 투어라는 개념 이제 결국에는 투어는 그 도시로 가면서 예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그 도시로 떠나는 그런 식으로 일부러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좀 더 이 시리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게 전원경 교수님의 예술 3부작이거든요. 그 중에 2번째로 나온 책입니다. 예술 도시를 만나다가. 제가 이 3권을 다 읽어봤는데 먼저 예술 역사를 만들다는 예술은 당시 역사를 담아냈고 역사에 남을 사건과 변화가 예술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역사와 예술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예술은 결국엔 당시 역사를 표현한 기록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림으로써. 그리고 예술 도시를 만나다는 예술가는 도시의 영향을 받고 도시는 예술의 영향을 받는다. 예술가는 도시에 예술을 남긴다. 도시는 예술로 승화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줄 책입니다. 결국엔 예술가, 예술, 도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술 인간을 말하다인데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이제 행복이든 미움이든 증오 등의 감정과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담은 예술의 모습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결국 예술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가 주제라고 보면 돼요. 이 책들은 역사, 도시, 인간 순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인간, 도시, 역사로 역순입니다. 특히 진짜로 이게 어렵고 읽는데도 오래 걸린 게 저는 역사를 만들 자인데 아무래도 역사를 잘 모르고 문외하면은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고 내 것이 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오래 걸렸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장 어렵다 보니 그리고 가장 생소하고 내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해주니 가장 추천하는 책이 뭐냐면은 저는 역사를 만들다입니다. 물론 3권 다 재밌고 유익하니까 혹시라도 겁나시면은 저는 인간을 말하다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도시, 역사 이렇게 역순으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역사를 좀 많이 아시고 자신이 있으시면 이거 먼저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세 권 다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막히거나 잘 풀어 써주셔서. 말 그대로 내 것이 되기가 힘들다예요. 시리즈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도시를 만나다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도시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예술의 발전 등을 알려주고 매우 쉽게 익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도시의 상호작용과 연관점을 담기도 하거든요. 뭐 예시로 프라하와 빈이 어떤 이유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예술적 이유로 그 외에는 저는 도시 이야기 중 예술만 주제로 담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술 역사를 만들다는 예술과 역사의 상호작용이었는데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시 이야기 중 예술만 주제로 정리했다? 그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다르다 느꼈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 전 읽고 가면 더 넓은 식견으로 풍성하게 그 도시를 즐기게 해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실 거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럽만 말하는 건 아니고 뉴욕도 나오고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도시를 좀 더 깊고 풍부하고 다시 보게 해주려면 아니면 이 도시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기억에 남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작가님도 한국과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신비에 쌓인 국가라면서. 왜 그러냐면 일단 스코틀랜드의 특징이 민요의 구슬픈 한과 정서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왜 이러냐면은 바로 강대국 옆이어서 그렇거든요. 스코틀랜드가 어디냐면 여긴데 사실 여기가 잉글랜드 그리고 여기가 웨일즈 여기가 북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해서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신이 영국인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잉글랜드 옆이었으니까 자주 침략 수탈을 당했고 그만큼 민족 의식도 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 천혜의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이 브리트 섬 자체가 사실 바다 한계도 많고 그리고 천혜의 자연이 있으니까 대륙하고도 떨어져 있고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 신비로운 나라로 불렸습니다. 안개도 있고 천혜의 자연에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뭐 요정이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좀 판타지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국가가 스코틀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노래 중에 유명한 게 이 오드랑 사인이거든요. 사실 저도 제목만 들었을 때 뭔지 몰랐는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불리는 노래예요. 이제 작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Old Long Since 오랜 옛날부터라 불리기도 하는데 듣자마자 바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목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들으니까 이거구나 하더라고요. 참고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불리고 듣는 노래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술 도시를 만나다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책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투키디데스거든요. 이분은 이제 암피폴리스에서 원래 근무했던 아테네의 장수였어요. 근데 패배해버려서 20년간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오가며 자료를 수집해 책을 집필했어요. 암피폴리스가 어디냐면 여기인데 제가 그냥 임의로 5곳만 이제 여기 위치를만 설명드리고자 5곳을 찍었거든요. 암피폴리스는 아테네 영역이었는데 여기가 마케도니아를 감시하기 위한 요충지였습니다. 원래 마케도니아가 딱히 뭐 아테네를 침공하거나 이런 거 없었는데 일단 스파르타랑 동맹이었으니까 마케도니아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도시국가였거든요. 여기에서 패배를 해버려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이 그 유명한 미노타우루스 미궁 있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역사 저술가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분이 이렇게 두 분인데요. 한 분 이제 헤로도토스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 역사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투키티데스 이분이건데요. 두 분의 차이가 뭐냐면 헤로도토스는 영역이 일단 넓습니다. 그리고 신의 섭리를 믿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인데 객관적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민요 같기도 하고 전래동화 같기도 해요. 진짜 뭐랄까 좀 신비로운 내용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를 유튜브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역사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비로웠던 내용이 많습니다.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일단 영역이 좁지만 매우 깊습니다. 하나의 전쟁만 저술한 거니까요. 그리고 신의 섭리가 아닌 진실, 국가 간 정치와 패권주의에 기반해 저술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사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도 나오는데 자신은 여러 사람이 읽고 이야기하는 책보다는 오랫동안 남게 될 고전을 쓰고 싶다고 했거든요. 진짜 기록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약간 좀 두근두근거리고 재밌고 좀 도파민 터지고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읽기가 힘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 하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결국 아테네 주축으로 구성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로 구성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동맹이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펼친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 델로스 동맹이고 빨간색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여기 마케도니아가 여기고 암피폴리스가 여기예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가 뭐냐면은 스파르타가 있던 반도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여기 이 모습.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기원전
기원전 411년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끝까지 읽으시려면 다른 책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자는 누구였냐면 일단 스파르타 대 아테네인 경우는 아테네가 패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파르타가 이 황금기를 유지하고 1위 국으로서 자리를 지켰느냐? 그건 아니에요. 뺏겼습니다. 레욱트라 전쟁인데 기원전 371년에 테베한테 패배하거든요. 테베는 원래 그리스 3위 국가입니다. 원래 1, 2위를 다투던 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는데 3위인 테베국이 이제 스파르타를 이기면서 기원전 369년에 스파르타의 패권은 상실합니다. 사실 이 레욱트라 전쟁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패배했냐면 일단은 운이 좋아서다도 있고요. 전술이 잘 먹혀서. 그리고 스파르타가 강했던 이유는 군인들이 계속 훈련을 해서 강했던 거거든요. 반대로 아테네는 돈이 많았던 국가여서 용병을 구매함으로써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르면서 이 돈맛을 알게 돼서 직접 전투하고 훈련하지 않고 용병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저 그냥 간단하게 오랫동안 장기간 전쟁을 펼쳐서 그래서 국력이 어느 정도 약해져서 그런 탓도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레욱트라 전쟁에서 테베가 이김으로써 스파르타가 패권을 상실한 건 여러 요소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테베가 승리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카이로네이아 전쟁에서, 왜냐면 테베가 패배하거든요. 먼저 카이로네이아 전쟁이 기원전 338년에 일어납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 힘을 키우던 필리포스 2세의 마케도니아가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쓰러뜨려요. 그러면서 그리스를 정복하거든요. 이 필리포스 2세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당시 전쟁 때 알렉산드로스와 필리포스 2세가 같이 와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가 큰 화력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정복함으로써 승자가 되죠. 근데 이 필리포스 2세도 얼마 못 간 게 전쟁에 승리하고 종교 축제 중에 갑자기 호위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필리포스 2세를 죽인 호위병도 사망해서 알렉산드로스가 즉위합니다. 호위병을 바로 죽여버리는 바람에 배우가 누구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결국 필리포스 2세도 전쟁에는 이겼지만 사망하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즉위하고,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제국으로서 이제 동방으로 맹위를 펼칩니다. 결국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는 없었습니다. 승자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는 이후에도 마케도니아 속국이 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 계속 그렇게 해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스파르타와 아테네도 결국에는 과거의 영광만 남았을 뿐입니다. 결국엔 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란 이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가장 돈이 많았던 국가와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국가, 그리고 가장 해군이 강했던 국가와 가장 육군이 강했던 국가, 그리고 민주정치 국가와 과두정치 국가,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 부상한 새로운 강대국 vs 기존 그리스의 패권국의 싸움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전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스파르타가 가장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페르시아 전쟁 이후 델로스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동맹국에게 돈을 받음으로써 부유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학자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두고 고대 그리스의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한 줌의 명예를 위해 영혼의 몰락을 택한 그리스의 고대 문명 역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냥 양보만 하거나 인정만 했으면 전 이렇게 안 됐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보냐면, 일단 힘이 있을 때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횡포 부리다 힘이 잃으면 어찌 되는지 알려주는 전쟁이라 보고요.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끼인 동맹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표를 보여주는 책이라 봅니다. 강대국끼리 패권주의가 격해지면 어떤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동맹국은 어떤 일을 겪는지 알게 해주는 기록으로 봅니다. 사실 저는 강대국보다는 강대국 사이에 낀 동맹국들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해서 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어디냐고 여기냐면, 이제 레스보스, 플라타이아이, 멜로스, 사모스, 아르고스 이렇게 5곳을 뽑았거든요. 스파르타, 아테네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5국가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제가 5곳을 표시해 왔는데, 먼저 이 레스보스, 플라타이아이, 아르고스, 멜로스, 사모스 이렇게 있습니다. 레스보스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레스보스는 아테네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틸레네인들이 아테네 통수를 쳐요. 통수를 치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결국 아테네 속국이 됩니다. 원래 동맹국이거든요. 왜 얘네들이 아테네를 통수 치려고 했냐면, 델로스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맹을 통해서 동맹국들은 계속 아테네한테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아테네는 부유해졌습니다. 부강해졌죠, 정확히는. 이것 때문에 미틸레네인들은 우리는 돈 내는데 우리는 뭐 이득이 없는데 아테네만 부유해진다라고 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불만 때문에 나온 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아테네가 싫어서 맺은 동맹이. 그래서 레스보스는 아테네를 배신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스파르타에게 아테네를 공격하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게 실패해버려서 결국에는 아테네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 아테네에서는 사실 투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레스보스인들을 전부 죽일지, 아니면 반란에 가담한 미틸레네인들만 죽일지 투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분노해서 레스보스인들 모두 죽이자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제 화를 좀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 발람에 가담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미틸레네인만 처벌하는 걸로 결정이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속국이 됐고요. 그리고 플라타이아인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여기는 아테네 동맹국이에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와
테베인이 같이 합심해서 쳐들어옵니다. 사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플라타이아에는 좀 뜻깊은 장소이기도 한데 페르시아 전쟁이 원래 두 번의 지상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레오니다스 왕이 전사한 테르모필라의 전투와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치러진 플라타이아의 전투입니다. 300원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이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아마 플라타이아의 전투일 텐데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면서 승리하거든요. 아무튼 거기가 플라타이아입니다. 사실 그래갖고 스파르타가 플라타이아한테 항복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플라타이아에는 아테네 동맹국인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아테네에 사절단을 보내요. 어찌할지 정하려고. 그러면서 스파르타도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아테네한테 받은 편지가 우리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보고 플라타이아에는 아테네하고의 의리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스파르타와 싸웁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단 한 번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플라타이아에는 계속 혼자서 막아내는데 스파르타랑 테베군이 앞서 말했듯이 3위였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도와주러 오지 않아서 패배하고 성은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성에 있던 친스파르타인을 제외한 남성은 사망하거나 추방당하고요.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결국에는 의리를 지키고 망했습니다. 플라타이아에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모스인데 여기는 이제 아테네의 동맹국이고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 동맹국입니다. 사실 이제 전쟁이 거의 패배 직전이 오니까 많은 동맹국들이 아테네한테 등을 돌렸거든요. 하지만 사모스만 끝까지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모스조차도 아테네한테 등을 돌릴 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사모스 해군은 아테네로 쳐들어가 과두제를 끝내려고 했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하는 아테네를 지지했던 거니까요. 왜 아테네가 갑자기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고 했냐면 이 시칠리아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 아테네군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죽거나 다 노예가 돼서 말 그대로 전멸을 당했거든요.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에 약간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서 과도 정치를 잠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모스에서 민주주의 안 할 거면은 우리는 못 따른다 하면서 격분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멜로스와 아르고스인데 이 두 국가는 둘 다 중립국입니다. 스파르타랑 아테네 둘 중 어디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멜로스는 이렇게 작잖아요. 작듯이 약소국이었습니다. 중립국인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한테 멸망합니다. 이 멜로스의 대화라고도 유명한 게 있는데 아테네 사절단하고 멜로스가 대화하는 거거든요. 아테네는 이제 약자가 강자한테 항복하고 소국이 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고 멜로스는 신은 정의의 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때 아테네는 뭐라 말하냐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섭리이고 그것이 신의 섭리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멜로스를 멸망시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아테네는 명예를 잃었어요. 왜냐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둘 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결국에는 명분이 뭐였냐면은 그리스의 자유를 갖다 주겠다가 명분이었거든요. 자유와 명예 이런 거.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던 중립국인 약소국 멜로스를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 당시 명분과 명예가 많이 실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갑자기 멜로스를 왜 공격했냐면 그냥 위치상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도 가까워서 전략적 요충지로 좋겠다 싶어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무튼 멜로스는 이렇게 멸망했고 힘이 없어서 중립국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이 여기 아르고스인데 여기 아르고스는 중립국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힘이 있었어요. 가장 강했던 육군 1위가 스파르타였다면 두 번째가 아르고스였습니다. 애초에 스파르타 바로 위였으니까 힘이 셀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421년에 니케아스 평화조약이라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아테네에 알키미아데스라는 장수가 야망이 있었는데 얘는 장수로서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가 재능도 있었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깨는 게 목적이었어요.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일부러 아르고스를 계속 꼬드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스파르타 솔직히 짜증나지 않냐? 솔직히 너희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스파르타 뒤집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계속 그냥 꼬드겨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르고스가 반 스파르타를 외치면서 이제 반 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려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파르타가 쳐들어가 짓밟습니다. 아르고스는 결국에는 한쪽의 꼬임에 넘어가 짓밟혀요. 이런 최후를 맞이했는데 결국 정리하자면은 레스보스는 동맹국이지만 배신해서 속국이 되고 플라타이아에는 동맹국으로서 의리를 지키다가 망했고 사모스는 동맹국으로서 의리는 지켰지만 자신들이 동맹국이 된 계기를 해치려고 하자 따지려고 하고 멜로스는 중립국이지만 힘이 없어 망했고 아르고스는 중립국이고 힘도 있었지만 한쪽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서 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5개의 도시국가를 보면 뭘 느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패권주의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깊게 해준 지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최고의 책으로 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뽑았는데 2권밖에 안 되지만 강대국이 패권주의에 휩싸이면 어떤 결과로 직결하는가 그리고 주변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알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사실 동맹국으로서 베스트는 내가
선택한 국가가 이기는 게 베스트거든요. 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기지만 한쪽이 이겨도 결국 제3국가에게 패권을 넘겨줄 위험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쪽만 본 동맹국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결국엔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저 올 거라고 보거든요. 패권주의가 크게 달해지면은 과거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처럼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최후를 맞이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해줬고요.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냥 화목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들어서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길러야 돼요. 멜로스는 힘이 없어서 망했듯이 우리는 그냥 중립만 해서는 안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 꼬임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 진짜 누구 말 듣는 순간 아르고스처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갑자기 중국이 야 너희 미국이랑 놀지마 라고 해서 들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미국이 야 너희 중국이랑 놀지마 해도 들어서도 안 된다. 진짜 어느 쪽 말도 그런 걸로는 들어서도 안 된다. 만약에 어디 쪽 동맹을 할 거면 사모스처럼 우리가 동맹을 하기로 한 이유를 만약에 스스로 해치려고 한다면 아니면 더 이상 우리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따지고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강대국보다는 결국에는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될 듯한데 그거에 대한 지표를 충분히 알려주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뽑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달 6월에 완독한 책 2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2권밖에 안 되기도 하고 한 번씩밖에 안 읽어봤다 보니 한 번씩 읽고 그리고 그 관련 영상만 몇 개 보고 정리한 게 다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저도 분석을 하지 않고 다 파고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애초에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얕게만 설명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부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이제 7월 완독한 책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